안녕하세요. 벌써 우리가 14주차가 됐습니다. 14주차니까 다음 주 15주차는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온라인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기말고사 공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수업이 월요일 날, 원래 우리 수업이 월요일 1, 2교시 수업이에요. 그러면 1교시면 9시 반에서부터 2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우리 수업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아마 이 시간쯤에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는 학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부정행위 한 사람은 0점이 될 것이고 또 전부 다 재시험을 보셔야 돼.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 계획은 중간고사가 40%, 기말고사가 40%, 그 다음에 출석이 20% 이렇게 해서 전체 학점이 나가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어요. 이제 강의 계획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를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만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석.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과제가 있었죠. 과제. 그래서 과제를 이제 우리는 과제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제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토탈 합쳐서 아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요 시간대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배부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회수해서 아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주차 수업인데 여지까지 배웠던 거를 쭉 복습을 하면서 기말고사 문제 연습을 살짝 해볼 거예요. 평가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100% 전부 다 좋은 학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상황이 아니면 원래는 A 플러스가 30%예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40해서 합쳐서 70% 이렇게 토탈이, 그러니까 B뿔 이상을 70%를 주고 나머지 C부터 나머지 것들은 이제 30%가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이게 상대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학점은 이거보다 잘 나오는 거, 이게 60에 40 정도로 60, 40, 6대 4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여지까지 배운 것들을 잘 복습을 하면서 기말고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쭉 이어서 1교시, 2교시를 연속해서 쭉 이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살짝 확대가 안 되나 이거?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초점을 맞추고.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왔네. 확보니까 이쪽이 좀 잘리고. 그리스 문자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 문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 문자 연습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리스 문자에 관한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여러 개 문자가 있는데
많이 쓰이는 걸 위주로 한번 내가 연습을 해볼게요. 많이 쓰이는 거.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델타죠. 요 네 개는 많이 쓰였죠. 맞죠? 그래서 요 네 개는 필히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건 여기 세타. 이거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파,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파이. 이건 알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타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오메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가 많이 쓰이나? 이 정도? 이 중에서 한두 개를 추려서 그리스 문자에 관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다른 것들도 상식선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을성 싶어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제 연습을 하니까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 문자를 연습하자. 됐죠? 요거 그리스 문자 연습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 봤냐면 SI 접두사. 그래서 요렇게 요걸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 밝은가? 이렇게 여기서 쭉 보시면 SI 접두사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 이제 주로 뭘 많이 우리가 보냐면 여기 369, 12 여기 369, 12 이렇게 요걸 많이 보는데 키로, 메가, 기가, 테라 요 세 가지죠. 369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여기 마이너스 369, 12 이렇게 해서 요 369,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까지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SI 접두에서 막 예를 들어서 10기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하죠. 또 5메가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또 뭐 예를 들어서 600 나노미터 뭐 이렇게 여기 나노 들어갔죠. 나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게 10의 몇 승인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연습을 했고 또 요거 가지고 계산도 많이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우리 오늘은 기말고사 문제 연습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뭘로 보느냐? 초점이 안 좋아. 초점 맞추고 두 번째 10의 제곱수 그래서 표준 접두사가 있죠. 그래서 요것에 관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겠죠? 10의 제곱수에 관한 문제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10의 제곱수 SI 접두사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두 번째 10의 제곱수 표시 방법이죠. 세 번째는 10의 제곱수 연산 됐죠? 계산 그 다음에 표시 방법 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곱수의 표시 방법. 이거 이렇게 좁혀서 봅시다. 10의 제곱수하고 계산 표시 방법에 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얘를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봤냐면 뭐 지구 반지름 이렇게 표시 방법. 예를 들어서 지구 반지름을 어떻게 잡았냐면 예를 들어서 6.38 곱하기 10의 6승미터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표시 방법에서 이제 계산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 또 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반지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호 반지름이라고 했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숫자 외우는 거 아니고 표시 방법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뭐 이런 식으로 표시했죠. 했죠.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보편적인 우리가 식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10의 n승분의 1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n승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많이 표시해 주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계산을 하면서 많이 쓰니까 뭐 10의 n승 곱하기 10의 m승은 10의 n 플러스 m승 뭐 이런 거죠. 10의 2승 제곱 더하기 10의 5승은 아니 이거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이게 잘못 나왔네. 아니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10의 5승은 10의 7승 뭐 이런 얘기죠. 또 10의 m승 분의 n승 이것은 10의 n-n 예를 들어서 10의 제곱분의 10의 5승은 이것은 10의 5-2에서 10의 3승이 됐죠.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문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 문자 1번 문제 2번 문제는 10의 제곱수 표시 이게 뭐였어요? 메가 기가 테라 또는 미리 미리 마이크로 나노 뭐 이런 정도요. 뭐 키로 메가 기가 테라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됐고 세 번째 문제는 10의 제곱수 계산해야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적죠. 몇 곱하기 수점 하나 1의 자리 하나 하고 이렇게 뒤로 가고 유효숫자라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지수법칙이라고도 하죠.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3번 문제까지 이해가 됐죠? 자, 첫 번째 시간에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 내용들을 쭉 연습을 했어요. 맞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파동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봅니다. 파동에 관한 얘기.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세 번째 문제 형태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뭘 볼 거냐. 이게 문제인데, 세 번째, 파동의 표현에서, 파동의 속도. 파동이 진행한데, 파동의 진행 속도에 관한 내용을 연습을 했어요. 오늘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쭉 기말고사 문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동은
매질이 진동하고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했는데 파동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파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서 파동을 표시할 때 쭉 잡아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본적으로 네 칸을 잡고 점선을 쳐주고 이렇게 여기가 X축 단위는 미터, 여기는 Y축 단위가 미터. 그래서 파동을 내가 하나 그려볼게. 어느 순간에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더라. 이렇게 나왔으면 자, 이름을 붙였죠. 여기서 이만큼 이게 뭐였어? 이만큼이 진폭. 또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요 거리를 파장 문자로 람다라고 적었죠. 네, 또는 여기서 이만큼 요 거리도 파장 문자로 람다라고 적었죠. 되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파동을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진폭도 있고 파장도 있고 여기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동은 이제 매질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왔었죠. 자, 진동에 관한 용어는 두 가지예요. 뭐가 있었냐면 주기 진동수가 있었죠. 주기 진동수. 주기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됐나요?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이게 뭐였어? 주기였어. 다시 주기는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그래서 문자로는 t라고 적었죠.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자, 다시 주기는 한 번에 몇 초 걸렸니? 이렇게.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했니? 이걸 말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 관계는 역수, 진동수는 주기분의 1. 너는 몇 초? 너는 초분의 1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초분의 1, 초에 마이너스 1 단위를 헤르츠라고 적었죠. 자, 주기진동수란 말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지금 문제, 네 번째네. 나의 실수. 이게 네 번째. 벌써 네 번째 들어왔어요. 자, 진동수 주기의 말을 알았습니다. 그럼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파동이 움직인 거리가 파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내가 할 거냐면 파동이 진행합니다. 파동이 쭉쭉 갑니다. 파동이 진행할 때 진행 속도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이때 움직인 거리. 또는 주기진동수 역수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됐죠?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네 번째 파동이 진행할 때 파동의 진행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다음 걸도 볼게요.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파동이 쭉쭉쭉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횡파냐 종파냐를 따졌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봤냐면, 그리고 초점을 좀 잘 맞추고,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횡파하고 종파로 파동을 구분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서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런 것들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가 진행이에요. 파동이 빨간색 이게 파동이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매질은 이렇게 진동을 하고 너는 이렇게 진동하죠. 그래서 요게 진동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름 붙이냐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날아가면 종파 이렇게 이름 붙여서 횡파, 종파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것은 소리 또는 음파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얘는 일반적인 뭐 전자기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파동에 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또 뭘 많이 했냐면 아주 귀찮은 얘기를 많이 한 게 뭐냐면 파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요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봤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해볼게요. 기본적인 틀을 하나 봅니다. 파동이 칸을 기본적으로 4칸은 그려줘야겠죠? 한 바닥을 그려야 되니까 4개. 이렇게 X축 미터, Y축 미터. 자, 점점점점을 잡아서 진폭 표시하고요. 이렇게 표시하고. 자, 처음. 항상 파동을 오른쪽으로만 진행하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게 처음 파동인데,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을 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연습을 해봤으니까. 자, 근데 파동이 진행하는데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자, 이 파동이 여기서 이만큼 진행을 할 때 몇 초가 걸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물어볼 거야. 자, 조건을 줘볼게, 이제. 여기가 0, 여기가 2m, 0, 1, 뭐, 얼마라고 나오겠죠? 좀 귀찮지만 어떻게 할까요? 2, 4, 6, 8. 0, 2, 4, 6, 8, 10, 12. 단위는 미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여기서 이만큼 갈 때 걸린 시간 줘야죠? 뭐, 시간을 얼마라고 줄까요? 뭐, 시간이 한 1초?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1초 걸렸다라고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진폭은 금방 알 수 있죠. 진폭은 얼마요? 2m. 왜? 여기서 이만큼이 진폭이죠. 두 번째, 금방 알 수 있는 거, 파장. 파장은 찌개니까 이만큼이니까 8m가 되죠.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2에서 10까지 8m. 세 번째 뭐 할 수 있나요? 주기.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이만큼 1초니까 2, 3, 4. 주기는 4초. 네 번째 진동수는 4분의 1 헤르츠. 됐죠? 뭐 얼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뭐가 중요할까? 그렇지.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다섯 번째 파동의 진행 속도는 자 봅니다. 1초 동안에 얼마 움직였어요? 여기서 이만큼 2에서 4, 2m 움직였죠. 그러니까 2m/초. 또는 어떻게 해볼까요?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죠. 주기 얼마예요? 4초. 4초 파장 8m. 그럼 얼마요? 4분의 8 하니까 2m/s. 또 어떻게 해볼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봐야지. 진동수가 얼만데? 진동수 4분의 1 헤르츠 곱하기 파장이 얼만데? 8m. 그럼 얼마에도? 2. 단위는 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겠죠?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2교시 내용이 정리가 됐죠?
됐습니다. 다음에 3교시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봤는데 3교시 때 봤던 것들을 좀 정리합니다. 5번째 주제가 나오죠. 4번째 주제는 좀 문제가 한두 문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이제 뭘 했냐면 우리가 광속, 그 다음에 분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되겠죠? 분산에서 빛의 속도가 광속, 진공 중에서 광속, 빛의 속도가 문자로 C라고 적었죠? C가 약 얼마로 잡았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로 잡았죠? 이렇게. 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자, 진동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진동수는요, 매질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공기 중이나 유리나 물속에 들어가도 진동수는 불변하죠. 그래서 이제 뭘 그림을 그렸냐? 이런 그림을 그렸어. 그러니까 5번째는 분산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분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산. 이렇게 빛이 갑니다. 유리. 빛이 갑니다. 그러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죠. 이 그림 전체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 빨간색 이렇게.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대표 광선만 지금 잡아보고 있죠. 그래서 파란색이 이렇게 꺾였어요. 이 그림 중요하죠. 이 그림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R 빛의 삼원색 R G B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RGB라고 그랬죠. RGB.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RGB. 요게 가시광선. 이만큼이 뭐라고? 가시광선.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절 레이에서 VR 이렇게 적었고, 잊어버리면 안 돼. 순서. 자, 그림에서 보니까 빨간색이 조금 꺾였죠? 보라색이 많이 꺾였죠?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깥쪽에 있는 것이 빨간색이 적색이니까 이쪽 바깥쪽은 적외선 IR 인프라 레드 그랬죠? 적외선. 그 다음에 파란색 바깥쪽에 있는 게 이쪽은 자색이니까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UV 이렇게 이름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여러 가지 전파, 기타 등등의 되게 많은 종류의 전파, 이쪽은 X선, 감마선 등이 있었죠. 이렇게 분산 그림 기억나죠? 분산. 자, 얘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뭐냐면 파장. 우리가 파장을 아니까 이쪽은 파장이 길고 이쪽이 파장이 짧죠. 자, 그런데 빛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자, 요 속에서 유리 속에서 속도가 느려져서 꺾이는데 요게 절대 불변입니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한데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파장 때문이에요. 꺾이는 것은 자, 그런데 식을 다시 하나 적어볼게. 요거 말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광속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불변이에요.
광속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는 반비례하죠. 자, 여기 꺾일 때는 여기 굴절 과정에서는 요식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걸 썼죠. 꺾일 때는 그러니까 빨간색 하나 가지고 볼 때 빨간색의 속도가 느려져서 또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색깔로 구분하는데 공기 중에 진공 중에서 너네들이 속도가 똑같아. 근데 똑같은데 파장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진동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 여기서 진동수가 이쪽은 커, 이쪽이 작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 어떨 때는 너네들이가 비례. 너가 일정할 때. 너가 일정하면 너네들이가 반비례하죠.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 이걸 어디에 많이 썼어? 이것은 굴절에서 사용했죠. 굴절률을 볼 때 한 단색 광빛이 들어갔을 때 굴절률 요식을 썼고 여기서 요것은 요식을 썼죠. 여기 볼 때는 두 개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이냐. 아주 간단해. 누가 파장이 길고 누가 진동수가 크고 짧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꼭 알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파장 길어. 빨간색이. 진동수는 작아. 너보다. 너네 비교할 수 있어야죠. 이만큼 비교할 수도 있어야죠. 너네 중에서 진동수가 또는 파장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그것을 문제 내겠다. 다시 해.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이만큼이죠. 이만큼 중에서 누가 파장이 길고 누가 진동수가 크고 작고를 구분할 수 있겠냐. 이만큼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만큼 전체를 우리는 전자기 파라고 이름 붙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산 그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산 그림 중요하겠죠? 나는 요 그림이 중요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를 연습을 했어. 5번 문제까지. 그 다음에 6번, 여섯 번째. 이제 4주차 수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뭘 했느냐면, 뭘 했는지를 자꾸 복습을 합니다, 지금. 굴절률을 했죠? 굴절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문제는 굴절률. 문자로 N으로 적었죠? 굴절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굴절률이 생기는 이유는 매질에 따른 속도 차이죠. 속도차.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빛이 꺾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되겠습니까? 굴절률. 이유는 속도의 차이다. 자, 그럼 봅니다. 무조건요. 광속시 이게 가장 빨라. 이거보다 빠른 것은 없어. 이게 제일 빨라. 됐습니까? 너가 가장 빠른 거야. 방법 없어. 이거보다 빠른 건 세상에 없어. 최고 빨라. 그러면 물속이나 유리 속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느려지겠다. 얼마나 느려지냐? 그거 가지고 굴절률을 따졌죠.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려지냐 많이 느려지냐 가지고 보는 거 있어. 그래서 굴절률을 정의할 때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굴절률은 이렇게 C가 뭐예요? 광속. 너는 뭐예요? 매질에서 빛의 속도죠. 여기가 공기 또는 진공. 여기가 만약에 유리라고 해볼까요?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C요. 유리에서 빛의 속도가 V요. 그러면 진공에서 유리라고 할 때 굴절률은 얼마다? V분의 C다.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 m/s요. 너가 2 곱하기 10의 8승 m/s요. 그럼 뭐라고 적냐? 이렇게 적으면 되지. 유리의 굴절률은 물론 진공에서 유리라고 할 때 이것은 얼마요? V분의 C니까 2 곱하기 10의 8승 3 곱하기 10의 8승 그럼 얼마요? 1.5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단위는 없죠. 그래서 여섯 번째 굴절률에 관한 문제. 근데
굴절률 문제를 보는데 뭘로 봤나요? 여기서 굴절률 문제를 보는데 속도 관점에서 봤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문제를 당연히 내겠죠. 속도로 굴절률을 이해할 수 있겠냐? 속도 관점으로 굴절률을 확인할 수 있겠냐?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굴절률이 복잡해지죠. 굴절률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5주차에서는 굴절률의 여러 가지 문제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굴절률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봤어요. 문제도 연습을 해보고 열심히 해봤어. 그러다가 이제 6주차에 들어가서는 굴절률이 이제 7번째로 갑니다. 스넬의 법칙. 스넬의 굴절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스넬의 굴절 법칙을 보는 방식. 자, 스넬의 굴절 법칙을 문제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걸 연습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스넬의 굴절 법칙을 보는 방식은 너무나 아름답다. 매질 1, 매질 2, 매질 1, 매질 2. 빛이 임의로 볼게요. 이렇게 봤는데 입사각 세타 1, 굴절각 세타 2. 자, 여기서 파장이 람다 1, 여기서 파장은 람다 2다.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스넬의 굴절 법칙을 적는 건 아주 편합니다.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 2. 이 중에서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는 N1 람다 1은 N2 람다 2. 미지수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또는 자, 여기 진동수가 변해야 안 변해요? 똑같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속력이니까 N1 V1은 N2 V2다. 이렇게 적고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값도 연습해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쭉쭉쭉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넬의 굴절 법칙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던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쭉 해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이제 원래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가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가 없어져서 바로 그 다음 내용을 했죠. 일곱 번째 이제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 7번째가 뭐였냐면 스넬의 굴절 법칙을 사용해서 내부 전반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반사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전반사에서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임계각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죠? 임계각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굴절료 가지고 이제 따져봤죠. 자, 내부 전반사를 살짝 복습을 해봅니다. 전반사의 문제는 이 그림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전반사 조건과 임계각을 잘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반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가 1.5.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 여기가 유리죠. 근데 어떻게 가든지 간에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공기에서 유리로 가면 항상 각이 1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하면 굴절률이 크면 각이 작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려봤냐면 여기서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 이렇게 가죠.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항상 일부 반사, 여기도 일부 반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각을 좀 더 크게 주면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졌어.
크게 해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가 각을 좀 더 크게 해주면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가버리죠. 없죠? 이게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반사. 이것을 전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처럼 굴절율이 큰 매질에서 굴절율이 작은 매질로 가고 또 하나 요각.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요각을 뭐라고 이름 붙여요? 임계각.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일어나죠. 자, 임계각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굴절. 요 빛이 굴절된 빛이죠, 지금. 요게 입사, 이게 반사. 너는 일부 반사고, 너는 굴절이죠. 이거는 입사된 빛이고요. 그래서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이것이 임계각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7주차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쭉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임계각 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었죠. 7주차에서 임계각 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냥 그림만 잘 그려도 임계각이 계산이 되죠.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봅니다. 제가 했던 문제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굴절률이 2인 매질에서 공기로 빛이 갑니다. 그래서 임계각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 한번 해봅니다.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 이렇게 해볼까요? 루트 2 계산하기 좋게 굴절률이 루트 2에서 공기로 갑니다. 그러면 1 루트 2. 그래서 임계각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루트 2에서 1로 가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요각을 구하라. 요각을 세타 C라고 하면 되겠죠.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내가. 아 이게 싫어. 이렇게 그렸어. 괜찮아 이것도. 루트 2에서 1로 가. 임계각 구하라 그러면 와서 무조건 어떻게 굴절이 경계면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다시 빨간색으로 해볼게. 빛이 와서 이렇게 가야죠. 90도가 되죠. 그럴 때 요각이 얼마니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뭘로 계산해? 스넬의 굴절 법칙. 여기 1 사인 90. 1 사인 90 또는 루트 2 사인 세타. 루트 2 사인 세타 C 이렇게. 여기도 루트 2 사인 세타 C는 1 90 똑같죠? 이거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사인 세타 C는 루트 2분의 1. 세타는 몇 도요? 세타 C는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임계각은 45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 전반사 문제는 내부 전반사 임계각을 알고 있느냐. 또 여기서 보시면 내부 전반사 일어날 조건 임계각 이런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7주차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7주차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이 됐고 이제 8주차에서는요 빛의 반사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빛의 반사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빛의 반사에 관한 것 8주차에서는 빛의 반사 평면거울, 구면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을 해봤었죠. 그래서 이 반사의 법칙,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빛의 반사는 기본적으로 거울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울을 간단하게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반사의 법칙. 이게 거울이야. 거울. 빛이 왔어. 너무나 쉬운 반사의 법칙이 있었죠. 빛이 이렇게 왔어. 입사각, 그 다음에 빛이 반사 나가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었습니다. 조심할 거요. 각을 따질 때는 여기 법선이죠. 법선. 거울과 수직으로 법선을 기준 잡아서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따졌었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문제 우리 연습해봤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이게 법선이에요. 법선. 우리 했던 문제 하나 연습을 해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빛이 왔는데 이렇게 반사해 갔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루는 각이 있어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루는 각이 우리 했던 거 100도요. 그러면 입사각은 몇 도? 50도. 반사각은 몇 도? 50도. 이런 문제도 해봤죠? 또는 거울면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40도야. 40도면 입사각이 50도.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법선을 기준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졌다라고 보시면 돼. 또 우리가 뭘 봤냐면 반사에서 거울이 세타 돌아가면 반사된 빛은 2세타. 거울이 D 움직이면 상은 2D. 거울이 V로 움직이면 상은 2V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평면거울에서 이런 얘기. 이번엔 이게 거울이에요. 평면거울에서 물체가 있으면 상이 이렇게 있죠. 정립허상. 이때 거울에서 물체까지 거리, 상까지 거리가 똑같다. 그 다음에 거울은 좌우가 바뀐다. 이런 얘기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명거울도 작도를 해봤죠. 그래서 구명거울의 작도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본 적이 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구주차에서는 버전스를 연습했어요. 구주차 버전스 연습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이제 9번째 주제. 9번째. 빛이 모여 퍼져. 그래서 집산도 또는 버전스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버전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자, 빛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빛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광원. 너는 이게 광원이고, 이것은 퍼졌으니까 발산이 되겠죠, 발산.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은 안 퍼지고, 안 모였죠. 그 다음에, 한 점으로 모인다. 이렇게. 너는 수렴이 되겠죠. 항상 발산에서는 이게 광원에서부터 얼마의 거리 또는 수렴점에서부터 얼마의 거리 이런 점에서 이제 버전스를 물어봐. 그래서 산산 버전스는 거리분의 굴절률. 단위는 미터분의 1 디옵터 단위를 썼죠. 이제 요거에 관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당연히 버전스 문제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발산은 뭐요? 퍼지니까, 수렴은 모이니까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 기준이죠. 거리. 또 여기서 이렇게 거리.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너는 평행광선은 뭐예요? 버전스가 0이 되겠죠. 퍼지거나 모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세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것에 관한 문제를 다양하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했던 거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다시피 이런 얘기요. 광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진 공기 굴절률 1이 되겠죠. 그러면
광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떨어져. 그럼 광원은 빛이 퍼져나가니까 버전스는 마이너스죠. 그럼 거리분의 1. 수렴점으로부터 왼쪽으로 얼마 떨어져.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따지죠? 그러면 요 거리분의 공기라고 하면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센티미터가 나오면 분의 100. 이렇게 미터가 나오면 분의 1로 잡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버전스 문제를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0강에서도 이제 버전스에 관한 문제들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10강에서도 버전스 문제를 계속 강조했었는데, 만약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했던 거 대표적인 거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광원에서 이렇게 광원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20cm 떨어진 지점의 버전스 값은 이렇게 몇 디옵터냐? 단 공기 중에서다.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봅니다. 광원에서 오른쪽으로 20cm. 그럼 광원은 무조건 뭐예요? 빛이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답은 버전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20cm. 이렇게 20cm.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져서 이렇게 2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버전스는 마이너스 20cm 분의 100.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디옵터다. 이런 문제들을 해본 적이 있죠. 형태가 이거였어요. 버전스 형태는. 자, 또 하나 버전스 볼까요?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수렴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렴점에서로부터 왼쪽으로 수렴점이 있죠. 왼쪽으로 10cm 떨어진 지점의 버전스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수렴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죠?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10cm. 여기를 기준 잡았으니까 10cm죠. 수렴이니까 뭐예요? 버전스 값은 플러스가 나와야죠. 그래서 왼쪽으로 플러스. 단 여기도 뭐예요? 공기 중에서. 그래야지 굴절률이 1이니까. 그러면 너는 얼마로 할까요? 플러스 10cm 분의 cm니까 100. 그러면 플러스 10디옵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버전스 문제를 다양하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나겠죠? 버전스.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했던 걸 쭉 정리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버전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프리즘을 공부했었는데, 프리즘. 이제 이게 프리즘을 봤을 때 프리즘의 이제 꺾인 각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자, 한번 해봅니다. 빛이 이것도 이제 프리즘 문제를 많이 했는데 프리즘은 반사 프리즘도 있고 이제 분산 프리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즘 10번째 프리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최소 꺾임각이 나왔죠. 최소 꺾임각이 관한 얘기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최소 꺾임각 와서 빛이 와서 꺾이고 꺾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 꺾임각이 되겠죠. 최소 꺾임각 델타 이렇게 미니멈 이렇게는 이제 조건을 줄 때 요 각이 알파
너의 굴절률이 n이었죠. 그래서 n-1 알파.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됐죠? 최소 꺾인각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11번째 프리즘 최소 꺾인각 문제 연습을 해봤으니까 꼭 복습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동영상 강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 제거를 안 하고 남아있는 게 꽤 있으니까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이걸로 이제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만들었죠. 그래서 렌즈의 버전스 렌즈를 어떤 형태로 했어요? 버전스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됐죠? 자, 어떤 렌즈가 있다. 볼록 렌즈가 있다. 이게 했던 대로 플러스 5디옵터짜리 렌즈다 라고 해볼까요? 공기 중에 있다. 공기가 아니면 상황이 좀 그렇죠. 이게 플러스 5디옵터짜리가 뭐냐? 그럼 플러스는 이 렌즈는 빛을 모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행광선은 0디옵터. 그래서 플러스 5디옵터면 두 개 더해주면 플러스 5디옵터. 5디옵터는 거리가 얼마예요? 5분의 1m. 5분의 100cm. 그러면 20cm죠. 20cm. 맞나요? 5디옵터니까.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상측 초점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게 버전스였어요. 버전스를 사용을 해서 렌즈의 상측 초점 거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똑같이 마이너스 10디옵터짜리 렌즈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따질 수 있죠. 0디옵터 평형광선 더하면 마이너스 10디옵터. 자, 마이너스 10디옵터면 얼마예요? 거리가 10cm. 마이너스 10cm니까 요 점이 상측 초점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렌즈의 버전스 표시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몇 디옵터짜리 렌즈다라고 하면 평행광 강선이 왔을 때 빛이 어느 점에서 모이는지 또 어느 점에서 모인 것처럼 보이는지 즉 상측 초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요 얘기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죠. 되겠습니까? 요거에 관한 문제들 연습할 거 있으니까 좀 확인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실제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12번째 이제 뭘 봤냐면요. 12주차에서는 작도를 해봤죠. 작도. 구면 거울의 작도. 구면 거울 뭐가 있었어요?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의 작도. 그림을 그려봤죠? 이거에 관한 문제도 열심히 우리가 풀어봤을 거예요. 구면 거울에서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일 만만한 게 볼록 거울이죠. 볼록 거울 이렇게. 그러면 빛이 오면 평행광선이 온 거요. 이렇게 나가야죠. 바깥쪽으로 요 점이 뭐예요? 초점. 그 다음에 두 배 되는 점이 9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 작도가 됐고 너는 이제 물체가 만약에 여기 있다. 작도할 때 여기 있으면 평행 초점하고 또 하나 이렇게 점 더 90을 향해 돌아가야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볼록 거울은 딱 한 가지. 축소된 청립 허상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작도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볼록 거울의 작도 또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목 거울은요 상황이 복잡해졌죠. 다양한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그래서 오목 거울도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오목 거울 두 점, 초점 90 두 점을 잡았죠? 초점 90을 잡고 작도를 해볼게요.
평행한 및 어딜 통과해요? 이렇게 초점을 아이고 삐뚤어졌네. 이렇게 초점을 통과해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구심 그대로 여기 똑같은 거 만들어졌죠? 요거 하나 있었고 다음에 요 사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이렇게 했었고 다음에 여기 구심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이렇게 했었죠? 다음에 너 초점에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두 개가 안 만났죠?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 자, 여러 개를 그려봤죠? 다음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여기에 이렇게 크게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작도를 꼭 좀 복습을 해보시고 우리가 문제 연습을 많이 해봤죠? 어디 있을 때 해서 2점 찍고 나서 여기는 여기는 여기 너는 그래.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죠. 문제 연습을 꼭 좀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2주차에서 또 뭘 했냐면 이제 아주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볼록 오목 렌즈죠. 이제 그래서 렌즈의 작도를 또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렌즈 13번째로 이제 봐야 될 주제가 13번이라고 적을게요. 렌즈인데 얘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어요. 볼록과 오목. 얘도 작도가 중요했죠. 그런데 작도를 하다 보면 아주 쉬운 문제 오목은 너무너무 쉬웠죠. 하나 해볼게요. 물체가 있다. 평행광선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나갔죠. 요 점이 뭐야? 초점이죠. 두 번째는 중심.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 얘 오목 렌즈는 뭐밖에 없어?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나왔죠. 기억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이제 볼록 렌즈 한번 봅니다. 볼록 렌즈는 꽤나 우리를 귀찮게 하죠. 볼록 렌즈 자, 초점 두 배 잡았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평행 초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그래서 요점 똑같은 거 나왔죠. 항상 이게 제일 기본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행 초점에서 이렇게 그리면 상이 안 만들어졌죠? 다음에 이제 여기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에서 만났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요 바깥쪽에 여기 물체가 있으면 평행 초점하고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서 만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초점 두 배, 요 점 두 개를 잘 잡아야 돼. 요 초점 안에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점선은 허상이었죠. 이렇게 상이 작도가 됐어.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13주차에서 열심히 풀어봤죠. 13주에서는 거울과 렌즈 문제를 약 20문 가까이 풀어봤죠. 그래서 그걸 복습을 하시면
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했던 거를 옛날 건 좀 자세히 하고 최근에 거는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 날 1교시, 2교시가 원래 수업 시간이죠. 근데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수업은 월요일 날 1, 2교시였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자꾸 강조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그 사람들 0점이고 재시험을 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귀찮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줘서 아주 쉬운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요때 시험을 볼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1교시가 9시 반부터 시작을 하죠. 이때 아마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험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연습을 잘 해서 시험 준비를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과제는 없어요. 그래도 과제가 없어도 꼭 댓글 달아야 돼. 댓글 그래야지만 출석 인정이 됩니다. 댓글 안 달면 출석 인정이 안 돼요. 댓글을 달아서 출석 인정을 해야 되니까 꼭 댓글 달고 이번 주 과제는 복습, 전체 복습에서 시험 준비가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달아주시면 돼. 자, 한 학기 동안 기초 물리를 쭉 해봤는데 주로 이제 광학 쪽의 내용들을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익숙치 않은 것들은 자꾸 반복해야 돼요. 여기서 하고 옵토메트리 개론에서 하고 기하광학에서 하고 나중에 물리광학에서 하고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해야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소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내용을 잘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막 복잡한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이전 거 지금 동영상에 남아있는 것들 일부는 내가 제거한 것도 있고요. 초반에 거는 네, 후반 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거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기말고사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